안녕하세요. 신진우입니다. 첫 이야기는 잘 들으셨나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행복한 집짓기입니다. 저는 2년 전에 단독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비윤재고요. 아이들의 이름의 첫 한 글자씩을 따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집을 짓게 되었고 그 집 짓는 과정이 어땠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집짓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각 건축 공사의 공정별 과정들도 어렴풋이 좀 느껴보실 수 있고, 또 다음에 나중에 저와 똑같이 집을 짓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있는 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키워드는 바로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거고,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과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지어진 이후에도 수많은 선택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주택 생활한 지 한 1년쯤 지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아파트로 가서 살아야 된다면 어떨 것 같아? 아이들은 싫다. 우리 집이 좋아. 다시 아파트로 가면 너무 싫을 것 같아. 직전에 살았던 아파트는 밖에 풍경도 좋고 후문에 상점이랑 학원도 가까이 있어서 바로 갈 수 있고 좋지 않아? 물어봤는데 우리 집은 현관문 열고 나가면 바로 마당이 있고 차도 있고 엘리베이터 안 타도 되고 밤늦게까지 떠들어도 뭐라는 사람이 없잖아. 와이프에게도 물었습니다. 와이프도 생각하기도 싫다고 한마디로 얘기하더군요. 집을 지으면서 나름 고생도 했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가 바로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집을 짓게 된 배경이 좀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어릴 때는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30년간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살았었고요. 결혼을 한 후에 10년 동안 아파트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10년 동안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어차피 대출을 해서 사게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대출금을 갚으면서 평생 아파트 생활을 할 바에야 어차피 똑같이 대출 인생이라면 내가 살고 싶은 집에서 사는 게 낫겠구나. 어차피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내가 원하는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집을 짓는 사람들은 꼭 건축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건축 전공이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좀 더 접근성이 높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집을 짓게 됐을 때 집에 대한 저의 생각이나 로망들을 이렇게 한번 단어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보이는 단어들을 보면 제가 집을 준비하면서 집 짓기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생각들, 불편한 점들, 원했던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고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일지는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이 단어를 설명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층간소음이라는 거 하나, 지난 시간에도 층간소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층간소음 하나만 가지고도 집을 지을 이유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정말 많고 정말 좋은 아파트들이 많아요. 아파트가 어, 좋은 집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제 기준에서는 저의 삶에서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저에게 훨씬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해오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저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게 된 책입니다. 차 덕후 처음 집을 짓다라고 해서 이 작가는 자동차 관련된 파워 블로거였고 현재는 또 유명 통신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어, 자신이 원하는 거실에서 차를 볼 수 있는 실내 주차 주택을 짓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여정을 책으로 잘 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이분과 페이스북으로 연결이 돼서 이분의 소식을 좀 접하다가 집을 지었다는 이야기들을 이 책으로 보고 사서 읽으면서 결정적으로
나도 실행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분이 제 옆집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책의 저자를 바로 가까운 거리에서 그 같이 이웃으로 함께 살게 되는 영광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한 5단계를 제가 나름 정리를 해봤어요. 계획, 준비, 설계, 시공, 입주. 도형의 크기가 좀 다른데 이거는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제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해본 것들입니다. 도형의 크기가 클수록 중요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동기부여고요. 그 다음에 준비 단계, 그리고 설계 단계까지 차곡차곡 차근차근 준비를 하다 보면 시공이나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집을 지을 것이냐, 그리고 그곳에 내가 어떤 원하는 공간과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2년여 동안 그 시간이 나거나 주말에 쉴 때마다 여기저기 땅을 찾아다녔어요. 땅을 찾아다닌 이야기만 가지고도 1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2년 동안 찾아다녔던 땅을 찾고 찾아서 드디어 토지 계약을 18년 7월 달에 토지 계약을 했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들을 빠지지 않고 기록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노트 한 권을 사고 거기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하나씩 기록하는 과정을 가졌었습니다. 참고로 이 보여드리는 이미지와 내용들은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 제 페이스북에다가 순서대로 기록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해봤던 것들입니다. 잠깐 땅에 대해서 중간중간 약간의 칼럼식으로 또 기록을 했던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 땅콩 주택으로 유명한 이현욱 소장님의 행복한 집 짓기 10가지 비결들도 이제 이렇게 나열을 해서 써보고 그중에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것들은 꼭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집을 지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미리 아까 가장 동기부여가 됐던 그 책이라던가 그 외에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책들을 좀 사서 읽어본 것들입니다. 이제 동기부여에 관련된 책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는데 필요한 것들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해서 나열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수집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와닿는 방법들은 박람회를 찾아가 보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그 건축 박람회를 찾아다녔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그다음에 자료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제 현장을 방문해보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집을 짓기를 하면서 이제 또 나름 건축 전공자 설계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평면을 이제 구상을 해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싱지에다가 이제 도면도 좀 그려보고 스케치도 해보고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느낌이 좋았던 공간들에 대한 사진도 조금 발췌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들을 소개해주고 설계 상담을 해주는 그런 사무실도 방문해 보면서 차곡차곡 집 짓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집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월세 아파트로 돌리고 그 전세 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려고 준비를 했고 기존에 제가 구입한 땅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농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지를 해야만 나중에 분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쁜 팻말을 만들어서 미리 이제 꽂아놓고 이제 집지을 준비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었죠. 나름 이제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설계 지침을 좀 마련을 해봤었습니다. 그냥 말로써 떠드는 것보다는 설계 사무소를 방문을 했을 때 좀 더 일관적인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이제 내가 구입한 땅의 조건들을 설정해 놓고 또 그 집을 설계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공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공간에서 요구되는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알기 쉽게 좀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우선은 설계 단계에서는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그래서 돈은 생각하지 않고 우선 난 이런 공간이 갖고 싶고 이런 기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침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설계사무소를 방문했었는데 다 똑같이 설계 지침을 전달을 하고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설계사무소를 고르기 위해 노력을 했었죠. 4개의 설계사무소를 총 들렸던 것 중에 가장 저하고 잘 맞을 것 같은 설계사무소 하나를 선정을 해서 이제 설계 계약을 하죠. 설계의 중요성은 앞선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가 잘 나와야 시공도 잘 할 수 있고 설계해서 시간들을 많이 할애를 해야만 정말 월등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가장 마음에 잘 맞는 설계사무를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약 한 달 정도,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만에 그 첫 번째 초안이 나왔었고요. 투시도와 그 기본 평면도를 통해서 이제 계속적인 설계 미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2차 설계 미팅,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아이들과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제 나름 또 전공자 좀 티를 내보려고 이제 모형 제작도 좀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뚜껑이 직접 열리고 2층 바닥을 드러내면 1층 바닥이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 보면서 또 이런 준비하는 시간들도 저에게 좀 나름 좋은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쉬어가는 코너가 그냥 쉬어가는 코너가 아니겠죠. 뭔가 잘 봐두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레스트 타임이 될 겁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근대 건축의 3대 거장이라고 3대 거장,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거장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르꼬르비지의 건축의 5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이 5가지 원칙은 거의 설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형식들인데 이 5원칙이 발표될 때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인 그 요소들이었고 그 5가지 요소들이 모두 적용되어 있는 건물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빌라 사보입니다. 그래서 필로티, 옥상 정원, 자유로운 평면, 가로로 긴 창, 자유로운 인면 이 5가지 요소가 근대 건축의 가장 중요한 5가지 요소가 되었고 이 요소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건물들에 그리고 설계를 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리자면 나중에 꼭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해외여행을 하게 됐을 때 프랑스에 가시면 꼭 한번 들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차 도면 수정까지 계속 그 설계 도면을 디벨롭을 진행을 했었어요. 설계 수업을 들어보셨던 분이라면 디벨롭이 얼마나 힘든지도 아실 거고 디벨롭이 되면 될수록 좀 더 완성도가 있는 평면이 된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내 모든 가진 돈을 다 털어 넣어서 짓는 집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됐었겠죠. 자,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협의를 통해서 최종 평면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평면으로 이렇게 확정된 모형도 이제 만들어서 서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이 이제 확정된 평면을 가지고 본격적인 공사 준비로 넘어가게 되죠. 도면이 확정되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공사를 위한 부수적인 상세 도면들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앞선 강의에서 지하 4층에 지상 12층짜리 통합사업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도면이 약 1000장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규모의 도면이 나오지는 않고요. 약 50장에서 60장 정도 되는 도면으로도 충분히 단독주택을 짓게 됩니다. 설계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모든 설계의 기본이 되는 게 단독주택 설계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주택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설계로 파급돼서 가고 있죠. 주택 설계가 거의 설계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 평면이 확정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마감재 리스트라든가 상세 도면들을 확정을 해서 공사 준비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다 반영할 수 있는 최종 시공용 도면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저는 별도로 가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가구 전시장들을 방문을 해서 이제 또 샘플 그를 확인하러 돌아다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주택을 지어보면 가구 공사는 개인적인 호불호가 심하기 때문에 그 시공사에서 같이 포함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가구 설치 공사는 별도로 또 그 건축주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가구 회사들은 다들 이렇게 전시장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시장을 방문을 해서 기본 샘플도 한번 찾아보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면서 상담을 받고 자료를 수집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최종 설계 도면을 납품을 받았고 설계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최종 설계 도면을 받는 데까지 5개월 정도가 좀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면을 가지고 이제 내 집을 제대로 지어줄 시공사를 찾게 됐는데 다행히 이제 제가 연결했던 설계사무소와 계속 꾸준히 협업을 해왔던 그 괜찮은 시공사를 만나가지고 그 시공사와도 이제 미팅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해 가면서 이제 그 시공사와도 계약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저 이제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내 땅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거를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별도로 그 지적공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연구원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측량을 통해서 정확한 내 땅의 그 위치를 확인해주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건축허가는 이제 내 땅에 내가 집을 짓겠다라고 그 관공서에 신고를 하는 행위인데요.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은 별도로 설계사무소에서 같이 진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고 본격적으로 공사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컨택을 했던 시공업체와 정식으로 이제 도면을 가지고 뽑아낸 견적서를 검토하고 약간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 금액을 확정하고 나면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공사 준비를 하게 되죠. 이렇게 계약을 했던 과정들이고요. 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시공사와 공사를 위한 계약을 하고 그리고 또 공사가 잘 진행이 되는지를 그 감시를 해줄 그 감리 용역을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 감리 용역은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계약이고요. 감리는 통상 디자인 감리와 법정 감리로 구분이 되거든요. 법정 감리는 이 단독주택을 짓는데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디자인 감리는 옵션 사항입니다. 건축주가 설계대로 시공사가 제대로 시공하는지를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행위인데 보통 이 디자인 감리는 이제 설계사무소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그 설계사무소는 자기들이 설계한 대로 최대한 맞춰서
그 시공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자, 부지 사진을 보시면 잡초가 무성했던 대지를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19년 8월 19일이네요. 이때 부지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이제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19년 8월 24일 토요일 아침에 이제 땅을 파낼 장비와 자재들이 도착을 하고, 공사를 하는 동안 아무런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무사히 준공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간단하게 고사를 지내게 되고, 이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음이나 민원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거든요. 다행히 제가 이제 구했던 그 땅은 주택 단지 내에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다들 저와 똑같은 과정을 겪으셨던 분이라 이제 공사를 하는 것을 오히려 환영하고 반가워해 주시고, 또 주변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 큰 무리 없이 공사를 좀 시작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 작업을 했던 첫날 땅 파기가 지나가고 약 5일 만에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을 합니다. 통상적인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적게는 2년에서 3년 정도의 공사 기간이 걸리는데, 단독주택은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 기초 공사를 하는데 딱 5일 정도밖에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인테리어를 좀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이제 건축학과를 다니면서 배웠던 스킬들을 조금 10분 활용을 해서 투시도도 그려보고 마감을 어떻게 할 건지를 가족들과 상의를 하면서 인테리어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기초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골조공사가 시작되는데, 제가 선택한 그 주택의 구조는 경량 목구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단독주택 공사의 한 7, 80%가 경량 목구조로 선택이 돼서 공사가 되고 있고, 그 나머지 한 20, 30%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또는 중목 구조 또는 뭐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스틸하우스 또는 모듈러 건축으로 좀 집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보편적이고 검증되어 있는 공법이면서 그 공사비도 상대적으로 비교적 조금 저렴할 수 있는 경량목 구조로 저는 선택을 해서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1층 골조가 끝나고 나면 2층 골조를 올리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이 서서 할 수 있는 높이들 이상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 작업용 발판인 외부 시스템 비계를 설치를 하게 되죠. 자, 이 비계에 빨간색 글씨가 쳐져 있는 거는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어딘가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2층 및 지붕 골조 작업 위해서 외부 비계를 설치를 하게 된 모습이죠. 자, 뼈대가 좀 보이시나요? 제가 설계했던, 이제 설계에 의도했던 저희 집의 컨셉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저 뻐꾸기 창이었습니다. 저는 다락방을 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2층에 아이들 방이 다락방 느낌이 나도록 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뻐꾸기 창을 이제 설계에 적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뼈대가 정확하게 이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했었던 건데, 인테리어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계속 저는 일을 하면서 이 집 짓는 과정들을 좀 챙겨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제약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간을 자꾸 낼 수가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 전공을 10분 발휘해가지고 각 방마다 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인면 전개도를 일일이 다 CAD 도면으로 그려가지고 시공사에 제공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요 변경 사항 등을 반영을 하고 하면서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집을 짓는 과정 중에 유일하게 가족들이 뭔가 그 전공을 살려서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되는 것 같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이런 인테리어 인면도 작성이었습니다. 이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각 과정들을 다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띄엄띄엄 사진으로밖에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고요. 이렇게 지붕 공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내부에 이제 골조 뼈대가 완성되고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천장의 배관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리고 바닥에 난방 배관을 설치하고 바닥 방통 몰탈이라고 하는 걸 좀 타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지금 목재 현관문은 제가 별도로 구매를 해가지고 제가 직접 설치까지 끝냈던 부분이었습니다. 외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집을 다 둘러싸고 있던 외부 시스템 기계를 해체를 하게 되죠. 그러면 외형적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밖에서 보면 이제 공사가 다 끝난 것 같지만 여전히 안에서는 계속 그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 시점이었죠. 내부 마감 공사 한창 진행 중이라고 써져 있네요. 19년 11월 24일. 제가 8월 달에 공사를 시작을 했었으니까 11월이면 이제 약 3개월 이상 조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3개월 정도, 단독주택 공사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짧게는 뭐 2개월, 그리고 길게는 한 4개월 정도면 이제 충분히 공사를 끝낼 수 있고, 전에 한번 이슈가 됐었던 게 한 달 만에 공사를 끝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앞선 페이지에서 보셨던 외부 공사가 끝나고 났지만 내부에서는 저렇게 계속 석고보드 붙이고 페인트 칠을 하고 그 다음에 도배를 하는 등의 내부 마감 공사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자, 보시나요? 제가 별도로 계약한 그 이제 주방 가구나 이제 드레스룸의 가구들, 그리고 화장실에 욕실에 이제 세면대라든가 그런 가구들이 설치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이제 시공사와 이제 가구 설치 업체와 사전 일정 조율들을 해가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고요. 점점 더 집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 이제 집 공사가 거의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지어진 건물에 제 이름을 부여해주는 도로명 주소를 신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도로명 주소를 신청을 함으로 해서 이제 그냥 건축물로만 존재하던 것들이 이제 정식적인 집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준공 승인을 받아야만 입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조경공사입니다. 그래서 준공 승인에 필요한 필수적인 그 식재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또 이제 비용을 좀 아끼기 위해서 제가 직접 나무를 구입을 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직접 심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집 짓는 와중에 이것도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이었는데 이제 도로에 인접한 그 대지 경계선에 이제 담장을 좀 설치를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획했던 모습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정식적인 담장은 나중에 설치를 하고 허가를 받기 위한 임시적인 난간으로 설치를 했고, 이것도 제가 직접 셀프 DIY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사진인데 비용을 조금 아껴보고자 입주 청소를 직접 해보려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좀 사서 청소를 해보려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면서 이제 청소 준비를 했었던 사진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맘먹은 대로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었던 겁니다. 결국은 업체를 불러가지고 깨끗하게 입주 청소를 했었습니다.
자, 이게 보시는 게 집을 지으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서류입니다. 이제 당신은 집을 잘 지었고 기준대로 다 확인을 했으니까 이 집에 들어가서 사세요라고 이제 관공서로부터 허락을 받는 사용승인서입니다. 이 한 장의 종이를 받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이제 많은 돈을 투입을 하면서 그 고생을 했던 거죠. 보니까 그때 8월 24일에 착공을 해서 사용 승인까지 약 144일 정도. 저는 한 4개월이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그 주택 시공 기간보다는 조금 더 걸린 편에 속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사를 했고요. 이게 막 이제 준공 승인을 받고 난 직후에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입주를 하기 전에 이제 입주 청소까지 말끔히 끝내놓은 상태에서 가장 깨끗한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낮에 보이는 모습, 그리고 밤에 이제 불을 켜놓고 보이는 모습들, 그리고 내부의 주요 공간들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게 안타까울 뿐이네요. 자, 작년 2월 중순에 입주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2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살고 있는데 2년쯤 살면서 단 한 번도 집을 지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가족들도 모두 정말 행복해하면서 살고 있고, 행복한 집 짓기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계속 진행 과정들을 올리고 난 이후에, 입주한 이후에는 행복한 집 살기라는 이름으로 해서 계속 사진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들어오는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나 아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단독주택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 들으면서 또 이렇게 직접 전화해서 묻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이제 그 방의 창문으로 이렇게 계절마다 이렇게 풍경이 바뀌는 모습들도 있고, 제가 정식으로 이제 도로에 인접한 부분에 세웠던 담장에는 아이들과 함께 직접 이제 페인트 칠도 하고, 자재를 사다가 이렇게 담장 설치도 직접 해보고, 내부에 제가 취미가 DIY이다 보니까 내부에 붙박이 책상도 이렇게 직접 설치를 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출입구의 담장, 그리고 거울도 사서 직접 달아보고, 마당에서 이제 여름이면 아이들과 함께 수영장 걸쳐놓고 수영도 하고요. 이쪽에 블럭으로 되어 있는 이제 벽돌 담장도 제가 직접 자재를 구매해가지고 약 2달에 걸쳐서 직접 쌓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CCTV도 직접 설치를 했고요. 제가 집을 지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궁극적으로 원했던 공간이 제 작업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업실에 작업대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대문 쪽에도 구조틀을 설치하고, 제가 작업을 할 때는 제 아이들과 같이 또 작업도 해보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원하는 가구들, 소품들도 직접 만들어주고, 그리고 최근에 또 바닥에 이제 또 그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판석을 또 깔아서 마당도 꾸며보고, 가장 최근에 했었던 일은 이렇게 데크 주변에 이제 수도가를 좀 제대로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이제 물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했고요. 최근에 가족 여행에서 이제 사가지고 온 풍경도 이제 집에다가 설치를 해봤습니다. 이러면서 저는 단독주택 생활을 잘 하고 있고요.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가 좋다, 단독주택이 좋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 라이프 스타일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것 같고, 그 선택을 한 이후에 파생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가장 좋은 최적의 선택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좋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집을 짓는 이야기들을 좀 너무 이렇게
두서없이 좀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집 짓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또 새로운 경험을 했고 지금은 단독주택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서도 경험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단독주택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과정들을 혹시나 더 관심 있게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페이스북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두 가지 건축 시공 이야기하고 행복한 집 짓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건축 시공학을 들었던 이 수업에 대해서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